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새벽이 상쾌하다 유성아님, 강하나님, 아카시즈님, 이정건님, 이수봉님 1500번을 전화번호를 쓰시는 분 또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로도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미무스와님, 황현호님, 써니스카이님 네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 뉴스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조주빈에게 이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지금 형량이 각각 구형이 됐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공개가 됐는데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피고인들의 반성의 기미는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사건이었느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가지고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갖고 판매, 유포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었는데 네. 어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어떤 구형을 했냐면 지금 피해자들이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우리가 전자발찌라고 하죠. 네. 이거 45년 부착하는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기소가 된 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이 있는데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태평양이 있습니다. 네. 이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떤 걸 했냐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조 씨에 대해서 엄벌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네. 조 씨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재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성문을 썼는데 조 씨나 네. 공범들이 2000년형을 받아서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피해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왜 2000년이냐? 예.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 것이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주빈이 최후 변론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는 악인이었다. 내 속에 있는 악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 씨의 변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이거 사회적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경을 말씀을 하는 건지 이런 예. 범죄가 유발되고 될 수 있는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도 네. 또 이런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 씨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호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네. 조주빈의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이건 뭐 조주빈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상업적인 거라든가 재미있는 것들이 유통이 되면서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우려는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범죄물이 유포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한두 건을 넘어서서 산업화되고 구조화되는 단계에 지금 네. 이른 거죠. 가담자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송금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공모가 이루어지고 이런 성범죄의 구조를 파헤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할 거고요. 뭐 수사 당국이라든가 우리가 법 체계를 바꿔서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왜 함정 수사 필요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전 두
두 번째로 이 N번방에 대해서 국회가 미온적으로 법안을 대처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가위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법 과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살펴보고 21대 국회가 꼭 풀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공동 법안으로 올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놓고 다툼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런 법안은 패스트트랙 처리해도 아마 오히려 사회적으로 박수받을 거거든요. 계속 시간이 끌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한두 개라도 의미 있는 법안을 그렇죠. 낸다면 단순히 이것이 공분이 아니라 공분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N번방을 참 부지런히 본 게 바로 조주빈이었죠. 네. 이 N번방을 열심히 보다가 이거 이런 쪽을 한번 특화시켜가지고 브랜드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N번방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었다면 이런 후속 그렇죠. 조치들이 일어났겠나. 그래서 조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더라도 전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주빈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N번방, 박사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짐승이 있다, 늑대가 있다, 악마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포커스를 한 어떤 특정인 개인에게로 맞춘다는 거는 자칫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작가이자 철학자인 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할 때 뿔 달린 괴물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 예. 우리 주변에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아주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주빈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뭐 이런 짐승, 뭐 악인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어떻게 이런 성착취 범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박사방에 가담이 되어 있다는 네. 거죠. 뭐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네. 두 번째로 아까 2000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한 것이냐. 왜 외국에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뭐 특히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200년, 300년을 때리느냐. 예. 사람이 200년, 300년 못 살죠. 그렇죠. 못 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피해자에게 위로를 주고 공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봐야 되겠다. 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주눅이 들고 숨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이제 피해 여성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끼를 거는 건데 혹시 잘못된 어떤 순간의 선택으로 이런데 만약에 그렇죠. 휘말렸더라도 보복이나 아니면 협박, 너 주변에 알리겠다, 학교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협박을 했을 때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고 같이 도와줄게.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야지 왜 그랬어? 라고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문화가 있다면은 없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그중에서도 언론이 뭐 범인을 너무 저희가 주목하는 것보다는 이 구조 자체의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정말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산업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건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환수하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많은 관심이 쏠렸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충돌이 있었고요. 윤 총장 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장면과 주요 발언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저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뭐 시청률이 일각에서는 10%가 나왔다 어느 곳은 뭐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정확한 집계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심이 사실은 긍정적인 대안으로 날아가려면 긍정적인 논의, 국정감사가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러는지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대표가 하는 발언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했던 발언 중에 좀 초기 단계에 나왔던 발언 중에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좀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뭐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후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오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또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에 사실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총선이 끝나고 또 뭐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즉 본인에 대한 사퇴라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찰 비리 게이트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당에서 최근에 갖고 있는 논란이 된 라임 사건이 금융 비리였는데 지금은 전현직 특수통 검찰의 비리 게이트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윤 총장이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 개인적인 소회 비슷한 발언도 많이 언론에 보도이 됐는데요. 네. 검찰 생활하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 많이 한다. 네. 정치와 사법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이런 뭐 표현을 하기도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국감 이후에 보니까 오늘 당장 정치권에서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고요. 또 뭐 대검이라던가 대검이 아닌 조직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어떤 관계 설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관심이 네.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그 모처럼 열쇠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열쇠말은 부질없다. 지금 말했는데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예. 부질없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정치와 사법이라는 게 검사 생활을 26년 해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지 모르겠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택적 정의라는 말과 선택적 의심이란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제. 박범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검찰총장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 총장이 어떻게 말하면 네. 과거에는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선택적 의심을 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조사를 하다가 좌천됐을 때 당시 박범계 의원이 의로운 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국 지금 전 장관도 트위터에 어떻게 달았냐.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2013년의 윤석열과 지금 2020년의 윤석열이 달라졌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봤을 때 딱 어떤 모양새냐 여당에서는 총장을 좀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고 야당에서는 또 총장을 엄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였다. 과연 이것이 지금의 현 주소라면 이게 바람직한 건가?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핵심인데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냐 부하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이냐 이 부하라는 말은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만 지휘 감독을 받는 건 맞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 지휘 감독이라는 게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법무부 소속의 외청입니다. 검찰청이. 네. 그런데 이 외청이라는 게 단순한 행정부에 소속된 외청이 아니라 사무 관할은 사법부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정부를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외청과 달리 검찰총장은 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냐 그만큼의 그
의무감을 주는 것이고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사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건 맞는데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특히 산 권력에 대한 수사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윤 총장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산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항상 불이익이 따랐다. 그렇지만 이런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된다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권에 관계없이 이거는 똑같이 타당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이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 집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갈등을 계속 표출하고 있을 때 국민이 봤을 때 어떻게 이 법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열쇠말 쓰셨으니까 저도 네. 첫 번째 연습말 어이가 없다. 자,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전 이거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검찰이 완전 무결한 조직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부 검사들의 향응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검찰이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거 지금 감찰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모두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거냐. 물론 모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네. 검찰총장이 나서서 두둔을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한다라는 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저는 어제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총장이 개인 윤석열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렇죠. 검찰을 대표해서 나왔다면 네. 국민들에게 이런 점은 좀 맞지 않고 이런 점은 검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본인의 존재감은 높여졌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응원의 기류가 또 나뉘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어떤 공무원이 어떤 기관을 대표해서 나올 때는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제가 좀 자제해야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관계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해놓은 것은 검찰권의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찰은 완전 무결한 조직이 아닙니다. 검찰에게 칼을 줬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칼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잘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어제 영화 변호인을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을 보면서 진짜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떠오르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대통령이 줬을 때 어떻게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야 의원들을 갖고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뭐 1년에 지금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또 추 장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추 장관이 좀 거친 용어를 쓰는 건 저도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이 장관을 비난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관에 대해서 뭐 정무직 공무원 이런 표현 쓴 거는 장관과 검사들을 대립시켜서 갈라치기 용어를 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윤 총장이 조금 더 절제된 언어로 검찰이 잘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팩트 중심으로 드라이하게 했다면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제 국감을 보면서 참 윤석열 총장이 계속적으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쨌든 본인은 이제 임기가 9개월 남았고 그동안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시키면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 마음이 똑같으실 거라 믿는다 이런 얘기에 저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 장관이 국회의원 5선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이 오는 것은 좀 피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 지시. 어떤 이유에서 감찰 지시를 했냐면 그 검사 비위를 은폐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봐주기 뭉개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찰 지시를 했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윤석열 총장도 검사 비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는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뭉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냐. 2조 원에 달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정말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사건에 지금 여당 야당이 어떤 정치인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 사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도 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뭉개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으니까 장관이 또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어제 전해진 소식 중에서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저희가 있는데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이게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곳에 수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기 피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피해자들로서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뭐 자꾸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뭐 100% 동감합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요.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는 추미애 라인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형이 선고될 만한 이런 어떤 김봉현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와 글 하나에 이렇게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뭔가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검찰 조직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검찰 중심 사고죠.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피해 사건에 엄청난 피해 사건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조금 사법부든 모두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시각이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